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달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름처럼 여리여리한 봄나물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키가 장대하고 어깨가 넓어 웬만한 사내들은 달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장정보다도 컸고 그 투박한 외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곰탱이라 부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덩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엄청난 먹성이었지요. 달래가 한 끼에 먹는 밥의 양은 성인 남자 셋이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달래의 식탐은 온 가족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해마다 흉년이 들어 빚만 늘어갔고 달래의 밥그릇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집안 살림은 휘청거렸습니다. 저 곰탱이가 밥만 축낸다. 시집은 언제 가려는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달래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달래네 집 밥상은 비참했습니다. 김치와 된장국 외에는 올릴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달래는 그 빈곤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맛을 아는 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독초라며 버린 쑥부쟁이 뿌리를 달래는 캐어다가 쌀뜨물에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떫어서 아무도 먹지 않던 밤나무 속껍질을 섞어 구수한 죽을 끓여냈지요. 그 죽은 쌉쌀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돌아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의 입맛을 되살렸습니다. 달래야,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구수하고 깊은 맛은 처음이구나. 어머니의 칭찬에 달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꾼들도 지나치는 구석진 곳을 뒤졌습니다. 흙 속에 묻혀 썩어가는 듯한 도라지 뿌리, 벌레 먹은 더덕의 잔뿌리까지도 달래는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혀는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사냐초의 독성과 약성을 단 한 번 맛보는 것만으로 정확히 구별해냈습니다. 심지어 같은 쑥이라도 어느 방향 산자락에서 자랐는지, 언제 캐어야 쓴맛이 덜한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천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로 연명했고 달래네 집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팔도를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처녀 몸으로 어찌 혼자 떠난단 말이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달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 이 큰 덩치와 큰 먹성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등에 커다란 짐을 짊어졌습니다. 짐 속에는 값비싼 물건 대신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사냐초와 그녀가 직접 만든 특제 장아찌 몇 단지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떠나며 달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를 곰탱이라 부르던 사람들, 그녀의 먹성을 조롱하던 사람들. 하지만 달래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모든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리라. 달래의 첫 목적지는 경상도 해안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외면하는, 하지만 달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침 햇살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조선 팔도를 향해 뻗어가는 듯 했습니다. 경상도 포구마을에 도착한 달래는 갯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이 그물에서 떼어내 갯바위에 던져버리는 작은 개들을 발견했지요. 바로 칠개였습니다. 칠개는 너무 작고 껍질이 딱딱하며 살이 별로 없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대받는 생물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물을 망치는구먼. 어부들은 칠개를 보기만 해도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녀는 칠개의 작은 몸체에 응축된 깊은 바다의 맛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달래는 버려진 칠개 수백 마리를 주워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곰 같은 계집이 쓰레기를 줍는구나 하며 코웃음 쳤지요. 달래는 칠개를 깨끗이 씻어 맷돌에 곱게 갈아냈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채를 받쳐 맑은 육수만 뽑아냈습니다. 그 육수는 마치 전복이나 해삼에서나 나올 법한 깊고 시원한 맛을 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독성이 강하다며 버린 갯쑥을 섞었습니다. 갯쑥은 쓴맛이 돌아 아무도 먹지 않았지만 달래는 이 쓴맛이 칠개의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을 폭발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칠개 갯쑥 해물죽이었습니다. 달래는 포구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달래의 외모와 낯선 재료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한 한 늙은 어부가 용기를 내어 죽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이 맛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시원하고 고소한 맛은 난생 처음이다. 어부는 순식간에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서민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저렴했지만 그 맛은 최고급 해물 요리 못지않았습니다. 달래는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넉넉한 돈을 벌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라도의 너른 평야였습니다. 달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팔도 곳곳에 버려진 식재료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전라도 장터에 도착한 달래는 논밭 주변에 질경이와 쇠비름에 주목했습니다. 농부들은 이것들을 잡초라며 뽑아버렸지만 달래는 이들의 독특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쇠비름의 끈적한 진액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지요. 달래는 질경이와 쇠비름을 데쳐서 잘게 다지고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 가루를 섞어 만두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두피는 밀가루 대신 보리가루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겉모습은 투박했지만 속은 영양과 맛으로 가득했지요. 잡초로 만든 만두라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꺼렸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직접 만두를 시원하게 베어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둘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질경이가 이렇게 아삭하고 쇠비름이 이렇게 부드럽다니. 만두를 맛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토리의 구수한 풍미가 어우러져 마치 산의 진미를 먹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요. 달래의 잡초 만두는 전라도 장터에서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달래를 버려진 것에 연금술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마법사였습니다. 달래는 팔도를 돌며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리라. 달래는 넉넉한 자금을 품에 안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존경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한때 곰탱이라 불리던 처녀는 이제 조선 팔도의 희망을 전하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달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산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팔도를 돌며 번 넉넉한 돈이 들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달래를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때 곰탱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그 처녀가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달래가 돌아왔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달래는 곧바로 마을 입구의 낡은 주막을 인수했습니다. 그 주막은 주인이 늙어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는데 달래가 넉넉한 값을 주고 사들였지요. 주막 이름은 달래네 만병통치 갱죽집으로 지었습니다. 만병통치라니 거창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웃었지만 달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달래는 주막을 정비하며 거대한 무쇠 가마솥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가마솥은 장정 5명이 들어야 할 만큼 컸지만 달래는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식단은 단출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성공했던 칠개 개쑥 해물죽, 전라도에서 성공했던 잡초만두, 그리고 고향의 산야초를 활용한 산채 갱죽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달래는 확신했습니다. 이 3가지 메뉴만으로도 온 마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막이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달래야, 내가 만든 음식이 정말 그렇게 맛있다더냐? 어르신, 직접 맛보시면 아실 겁니다. 달래는 정성껏 끓인 갱죽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깊고 구수한 맛은 처음이다. 칠개의 시원한 맛과 개쑥의 쌉싸람, 그리고 산야초의 깊은 풍미가 어우러진 갱죽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서민들도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값이었지요. 달래야, 이렇게 싸게 팔면 어찌 남는 게 있겠느냐? 어르신, 제 음식은 버려진 재료로 만듭니다. 원가가 거의 들지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달래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버려진 것으로 이런 맛을 만들다니. 주막은 문을 연 지 며칠 만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달래는 쉴 틈 없이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힘은 주막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가마솥을 혼자서 들어 올리고 하루에 수백 그릇을 끓여내는 노동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곰탱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저 큰 덩치가 이제는 든든하기만 하구먼. 달래의 먹성마저도 이제는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직접 저렇게 잘 먹으니 믿고 먹을 수 있지. 사람들은 달래가 갱죽을 한 그릇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달래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걱정거리였던 딸이 이제는 온 가족과 마을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달래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달래의 주막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전이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였습니다. 그녀의 투박했던 외모는 이제 건강함과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단점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성공의 요소로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성공은 곧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이들이 존재하니까요. 달래의 성공은 탐욕스러운 이의 눈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인 만석군 최 부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최 부자는 달래의 주막이 며칠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저런 곰 같은 계집이 버려진 잡초 따위로 돈을 번다고? 말도 안 돼. 저 비법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최참파는 달래의 비법을 훔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손님으로 위장시켜 주막에 잠입시켰습니다. 하인들은 달래의 요리 과정을 몰래 엿보려 했지만 달래의 움직임은 워낙 빠르고 힘이 장사였어. 아무도 비법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의 실패를 확인한 최 부자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주막 주변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고, 달래가 식재료를 구하는 경로를 하나씩 막아 나갔습니다. 특히 달래가 귀하게 쓰는 산야초가 자라는 산자락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내가 감히 내 땅에서 풀을 캔단 말이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최 부자의 하인들이 산길을 막아섰습니다. 달래는 분노했지만 법도라는 것이 있어 함부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자락이 막히자 그녀는 사람들이 전혀 찾지 않는 험준한 바위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독사와 맹수가 출몰했지만 달래의 거대한 체구와 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위산에서 달래는 바위솔이라는 강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독성이 있어 함부로 먹을 수 없었지만 달래는 이 바위솔을 다루는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위솔을 끓는 물에 7번 우려내고 으깬 콩과 섞어 발효시키는 자신만의 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위솔 콩 발효장이었습니다. 이 발효장은 갱죽의 맛을 한층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달래의 재료를 막으려 했지만 달래는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진화된 맛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고 이제는 이웃 마을을 넘어 멀리서도 달래의 음식을 맛보러 오는 손님들로 넘쳐났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 계집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가 고용한 건달 패거리 수십 명이 달래의 주막을 덮쳤습니다. 이 계집아, 당장 주막을 넘기고 비법을 내놓지 못할까? 건달들은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며 주방에 가마솥을 부수려 했습니다. 달래는 주막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표정으로 건달들 앞에 섰습니다. 감히 서민들의 밥줄을 끊으려 하는가? 이 주막은 내 가족이자 이웃들의 희망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건달들은 달래의 거대한 덩치에 잠시 주춤했지만 추적으로 우세했기에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괴력은 갯벌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산에서 바위를 옮기며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주방에서 쓰던 무쇠 국자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국자 한 방에 건달들은 맥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마솥을 부수려던 건달은 달래에게 붙잡혀
그대로 바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으아! 건달의 비명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의 용맹함과 괴력 앞에 건달들은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달래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를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가 불법적으로 매입한 산자락에 땅 문서를 확보하고 그가 고리대금으로 서민들을 괴롭힌 증거들을 모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자 최 부자는 모든 산자락 땅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달래의 통쾌한 복수에 환호했습니다. 이제 달래의 주막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풍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몰락 이후 달래의 주막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인근 마을의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천한 것들이 만든 음식을 경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버려진 뼈다귀로 끓인 잡탕이 아무리 맛있어 봤자 진수성찬인들 하겠는가. 저 천한 것들이 만든 음식을 어찌 양반의 입에 대겠느냐. 김진사는 매일 아침 귀한 한우 갈비와 전복을 넣은 탕을 먹고 저녁에는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소화불량과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고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으며 얼굴은 붓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온갖 명의와 비싼 약재를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몰래 달래네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달래야, 우리 영감이 식사를 못하는구나. 너라면 입맛을 돋굴 음식이 있지 않겠니?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달래는 김진사가 자신을 업신여겼던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식재료에 대한 애정만 있을 뿐 사람에 대한 원한은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님. 그분의 병은 약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 것이니 제가 특별한 갱죽을 만들어 보내겠어요. 달래는 김진사를 위한 특별한 백골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생선 장수가 필요 없다며 버리고 간 거대한 명태의 뼈와 아가미를 가져왔습니다. 이 뼈들을 깨끗한 지하수로 서너 번 헹구어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옹기 가마솥에 뼈를 넣고 꼬박 사흘 밤낮을 은은한 불로 끓였습니다. 첫날은 강한 불로 뼈 속의 진액을 뽑아내고 둘째 날은 약한 불로 뼈를 물처럼 녹여냈습니다. 셋째 날에는 콩비지 찌꺼기와 잡곡 껍질을 곱게 갈아 넣고 함께 끓여 농도를 맞췄습니다. 여기에 극심한 소결을 내려주는 황기와 인삼 꼬리를 더했습니다. 인삼 꼬리는 인삼을 캐고 남은 잔뿌리였지만 달래는 이것이 오히려 약성이 강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백골탕은 색깔이 우윳빛처럼 희고 맑았으며 은은한 약재 향과 구수한 곡물 향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 천한 냄새는 무엇이냐?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한 그는 부인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가 갱죽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안을 가득 채운 것은 기름진 맛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한 따뜻하고 깨끗한 기운이었습니다. 이 맛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깨끗하고 깊은 맛은 생전 처음이로다. 김진사는 갱죽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자 그동안 짓눌려 있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며칠 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놀랍게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붓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달래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달래 앞에서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래야,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귀한 식재료만이 가치 있다고 여겼으나 달래는 버려진 것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었구나. 내 오만함을 용서해다오. 이 장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거만하던 양반이 한때 천대받던 여성에게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사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논밭 수백 마지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땅을 받고 달래가 버려진 사냐초와 잡곡을 마음껏 재배하여 더욱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어다오. 달래는 그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땅에 비싼 쌀이나 귀한 약재를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맛이 없어 버려지던 메밀과 수수를 심었습니다. 달래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것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김진사의 회복 이야기는 삽시간에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달래의 명성은 이제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병든 이를 살리는 의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소문났습니다. 달래의 음식을 먹으면 100가지 병이 낫는다더라. 버려진 뼈와 풀로 귀한 양반을 살렸다니. 이는 신의 솜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달래를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시기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어느 날 한양의 궁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래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빳빳이 든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임금님의 수라상을 전담하는 소주방의 박상공이었습니다. 박상공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달래의 주막이라는 곳이냐? 박상공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래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공마마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소문대로 내 음식 솜씨를 보려 왔다.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내어놓거라. 달래는 자신이 가장 공들여 만든 백골탕과 멸치 결정장을 곁들인 갱죽을 정성껏 내어놓았습니다. 박상공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맛이 예상보다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상공은 자신의 놀라움을 숨기고 도리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소문난 음식이란 말이냐? 흥. 박상공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음식이란 것은 좋은 재료와 정교한 조리 기술이 더해져야 비로소 훌륭한 음식이 되는 법이다. 버려진 뼈다귀와 쓰레기 같은 풀로 만든 음식은 아무리 맛을 내어도 천한 것일 뿐이지. 주막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상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져 왔다. 최상급 한우, 신선한 전복, 귀한 인삼으로 만든 진수성찬이야말로 진정한 음식이니라. 내 음식은 그저 가난한 백성들이나 먹는 거친 것에 불과하다.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박상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언은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궁궐의 상궁마마께서 달래의 음식을 폄하하셨다더라. 좋은 재료와 조리 기술이 있어야 진정한 음식이라고 하셨다지. 소문은 마을 전체로 그리고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궁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궁궐에서 평생 요리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무래도 고급 재료가 중요하지 않겠소. 하지만 달래의 음식을 먹어본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달래의 음식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고 진정한 맛이 있소. 게다가 병든 몸을 낫게 하는 힘까지 있지 않소. 논란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이 소문은 궁궐 안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달래는 이 모든 소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버려진 사냐초를 캐고 갯벌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작은 생물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가마솥 앞에서 정성껏 갱죽을 끓여냈습니다. 달래야, 상궁마마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느냐?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달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드는 음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병든 이들의 몸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제 음식의 가치입니다. 마을 사람. 하지만 궁궐의 상궁마마께서. 상궁마마는 임금님의 입맛을 책임지는 분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의 길이 다를 뿐입니다. 달래의 확고한 태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버려진 것으로 만든 음식과 최고급 재료로 만든 음식. 어느 것이 진정 훌륭한 음식일까요? 달래와 소주방 상궁의 논란은 마침내 조정의 대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임금은 아침 조회 시간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들도 들었는가? 강원도에 버려진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처녀가 있어. 그 음식이 궁궐의 수라상보다 낫다는 소문 말이오. 좌의정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무지한 백성들의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어찌 쓰레기로 만든 음식이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낫겠사옵니까? 우의정도 거들었습니다. 소신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음식이란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법. 소주방 박상궁은 30년 동안 전하의 수라상을 책임져 왔으니 그 솜씨를 의심할 수 없사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이구동성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최상급 한우와 신선한 전복, 귀한 인삼으로 만든 음식이야말로 최고이옵니다. 버려진 뼈와 풀로 만든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은 천한 백성들이나 먹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대신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사실 평소에도 궁궐의 화려한 수라상에 물려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진수성찬이 반복되어 요즘에는 입맛이 없어 수라를 남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경들. 만약 그 달래라는 처녀의 음식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어찌 되는 것이오? 대신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병조판서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백성들의 입맛에 맞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뼉을 탁 쳤습니다. 좋다. 짐이 직접 확인해 보리라. 소주방 상궁과 그 달래라는 처녀를 불러 음식 대결을 명하노라. 전하, 그것은 대신들이 놀라 만류하려 했지만 임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짐의 명이다. 당장 사람을 강원도로 보내어 달래를 한양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소주방 상궁에게도 준비하라 전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신들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의 별감이 강원도 달래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임금 전하의 어명이시다. 달래는 즉시 한양으로 올라와 음식 대결에 참가하라. 주막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래야 어찌하겠느냐? 궁궐의 상궁마마와 대결하다니. 거절할 수는 없겠느냐?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달래는 의연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시니 따라야지요. 게다가 저는 제 음식에 자신이 있습니다. 달래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쓰던 낡은 무쇠 가마솥과 국자를 챙겼고 산에서 캔 사냐초와 갯벌에서 준 버려진 재료들을 커다란 보자기에 쌌습니다. 달래야, 적어도 좀 더 좋은 재료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달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늘 쓰던 재료로 승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음식의 진정한 가치니까요. 달래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달래의 엄마. 달래야, 부디 조심하거라. 달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단지 제가 믿는 대로 음식을 만들 뿐입니다. 달래가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달래를 응원한다. 우리의 달래가 꼭 이기기를. 백성들의 응원 속에서 달래는 한양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그림자는 여전히 당당했고 그 손에 든 보자기 속에 버려진 재료들은 곧 조선 최고의 음식으로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소주방 상궁이 최고급 재료들을 준비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골 계집이 감히 나와 겨루겠다고? 웃기는 일이로구나. 과연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버려진 것의 가치와 최고급 재료의 화려함. 둘 중 무엇이 진정한 음식의 본질일까요? 조선 팔도가 이 대결의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의 넓은 마당에는 임금과 대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 앞에는 두 개의 조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소주방 상궁이, 다른 한쪽에는 달래가 서 있었습니다. 상궁 쪽에는 최상급 한우갈비, 싱싱한 전복, 귀한 인삼, 온갖 고급 양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반면 달래 쪽에는 초라한 명태뼈, 콩비치 찌꺼기, 잡곡 껍질과 같은 보잘것없는 재료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두 사람의 재료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것 봐라. 재료만 봐도 승부는 이미 난 것 아니겠는가. 저런 쓰레기로 어찌 수라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임금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결은 공정하게 진행하겠노라. 두 사람이 음식을 완성하면 누가 만든 것인지 표시를 가리고 맛을 볼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임금의 말에 상궁은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소주방 상궁이 먼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우갈비를 정성껏 손질하여 귀한 양념에 재웠습니다. 전복은 칼로 섬세하게 포를 떠서 인삼과 함께 끓였습니다.
온갖 고급 양념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화려하고 정교한 손놀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30년 경력은 과연 대단했습니다. 역시 박상궁의 솜씨는 신의 경지로구나. 대신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한편 달래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명태뼈를 깨끗이 씻어 거대한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콩비지 찌꺼기와 잡곡 껍질을 맷돌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충분히 우러나면 그 육수의 가루를 천천히 풀어넣으며 농도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비밀 무기로 간직해 온 멸치 결정장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달래의 동작은 상궁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에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음식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상궁의 음식은 화려했습니다. 옥처럼 윤기나는 갈비찜, 투명하게 빛나는 전복죽, 붉은 인삼이 떠있는 탕. 반면 달래의 음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얀 우윳빛의 갱죽 한 그릇과 검은 가루가 담긴 작은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임금이 명했습니다. 이제 두 음식을 가져오라. 단, 누가 만든 것인지 표시는 모두 가리도록 하라. 내관들이 두 상을 임금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고 표시가, 다른 하나는 노 표시가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먼저 고 표시가 된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상궁의 화려한 수라상이었습니다. 임금은 갈비찜을 한 점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깊구나. 이어서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전복의 풍미가 좋고 정성이 들어간 맛이로다.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임금은 노 표시가 된 상을 보았습니다. 소박한 갱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임금은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검은 가루는 무엇이냐? 내관. 함께 올라온 것으로 갱죽에 한 꼬집 넣어 드시라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갱죽에 멸치 결정장을 한 꼬집 넣고 저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은 그가 지금껏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편안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며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갱죽 한 그릇을 모두 비웠습니다. 대신들은 임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도 두 음식을 맛보도록 하라. 대신들도 차례로 두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궁의 화려한 음식에 감탄했지만 달래의 갱죽을 맛본 순간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좌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시는 노 음식이 더 깊고 진정한 맛이라 사료되옵니다. 우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신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고은 화려하나 노은 편안하고 맛이 깊었사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노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들 모두 노 음식이 더 훌륭하다고 보는 것이요? 그렇사옵니다, 전하. 대신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누가 어느 음식을 만들었는지 밝히도록 하라. 내관이 앞으로 나서서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음식은 소주방 박상궁이 만드신 것이옵니다.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노 음식은 달래가 만든 것이옵니다. 대전하니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한 음식이 바로 시골 처녀가 만든 것이었다니. 상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래를 쳐다보았습니다. 임금이 달래에게 물었습니다. 달래야, 내가 만든 이 갱죽은 대체 무슨 재료로 만든 것이냐? 달래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생선 장수가 버리고 간 명태의 뼈와 아가미로 만든 육수이옵니다. 뭐라고? 버려진 뼈로. 대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달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 찌꺼기와 잡곡을 빻고 남은 껍질을 곱게 갈아 농도를 맞추었습니다. 저런 쓰레기들로 이런 맛을? 좌의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래는 작은 종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가루는 멸치, 지게미로 만든 것이옵니다. 젓갈을 담고 남은 찌꺼기를 이틀 동안 약한 불로 볶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멸치 지게미라니, 그것은 밭에 뿌리는 거름이 아니냐? 병조판서가 소리쳤습니다. 대전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짐이 지금까지 맛본 그 깊고 편안한 맛이 모두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세상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을 뿐이옵니다. 달래의 말에 대전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주방 상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최고급 재료만을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모든 자부심이 버려진 뼈와 찌꺼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래, 그대의 재능은 참으로 놀랍구나. 짐은 평생 진수성찬을 먹어왔지만 오늘처럼 편안하고 깊은 맛을 느낀 적은 없었노라. 달래,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국가의 보물이라 하겠다. 짐은 그대를 내 수라상을 책임지는 소주방 상궁으로 봉하고자 하노라. 대전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소주방 상궁의 자리는 조선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처녀가 단번에 궁궐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달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소녀는 그 영예를 받을 수 없사옵니다. 뭐라고? 임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신들도 경악했습니다. 임금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공손하되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소녀의 음식은 궁궐의 호화로운 수라상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임금,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달래, 소녀의 음식은 굶주린 백성들의 소박한 밥상을 위한 것이옵니다. 달래의 말에 대전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녀는 버려진 것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버려진 재료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달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향한 확고한 신념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래, 전하께서는 이미 최고의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이시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옵니다. 달래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들 곁에 남아 버려진 것들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소녀가
이 재능을 받은 이유라 믿사옵니다. 대전하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좌의정은 눈시울을 붉혔고 우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소주방 상궁마저도 달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제 알겠노라. 진정한 요리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 법이로구나. 달래.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 비록 그대가 궁궐에 남지는 않지만 짐은 그대에게 특별한 칭호를 내리고자 하노라. 임금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를 민초의 어머니라 칭하노라. 그대는 백성들의 밥상을 지키는 이 나라의 진정한 보물이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달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대신들도 함께 절을 올리며 달래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달래는 궁궐을 나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민초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적힌 현판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자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길 양쪽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달래가 온다. 우리의 달래가 돌아온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달래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손을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달래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양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달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수라간보다 백성들 곁의 작은 주막이야말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돌아왔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달을 끌어안았습니다. 달래야, 내가 임금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괜찮겠느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달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자리는 바로 여기, 백성들 곁입니다. 달래는 임금께서 하사하신 현판을 주막 입구에 걸었습니다. 민초의 어머니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달래네 주막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께서 인정하신 백성들의 희망이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달래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버려진 재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태뼈, 콩비지 찌꺼기, 갯벌의 작은 생물들, 산야초. 이 모든 것들이 달래의 손길을 거쳐 생명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요? 달래는 불을 지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주막에는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철학을 배우러 그녀의 정신을 느끼러 왔습니다. 달래님, 저도 버려진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젊은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진 것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비법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칠개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멸치 지게미를 어떻게 볶아야 하는지, 산야초의 독성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녀의 지혜는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도 달래는 변함없이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체구는 여전히 건강했고 그 엄청난 먹성도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곰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고 스승이라 불렀으며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소주방 박상궁이 달래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달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음식은 재료의 값이 아니라 만드는 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상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달래는 상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상궁 마마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마님께서는 임금님을 섬기시고 저는 백성들을 섬길 뿐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래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마솥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이 팔도 곳곳에서 주막을 열었고 모두 달래의 철학을 따랐습니다. 버려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 백성들의 밥상을 지키는 것. 달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가마솥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 달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가르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 사람들은 버려진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고 가난한 이들의 밥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달래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외모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쓰임이 있다는 진리를. 오늘날까지도 달래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달래의 가마솥은 비록 식었지만 그녀가 남긴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